우리 이제 정근대 정치사 아니 그냥 한국사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 중 하나인 삼국시대를 갖다가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삼국시대 이제 기타 비하인드 스토리들 그리고 이제 뭐 통일신라 이런 내용들이 남았어요. 근데 이 얘기들은 앞서 공부한 거에 비하면 정말 부담 없는 내용들이에요. 정말 이제 어려운 고비를 갖다 넘었어요. 자, 이 부담 없는 내용들을 한번 연결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삼국시대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삼국시대 이제 지도 세계를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이 지도를 절대 외우는 거 아니에요. 막 따라 그리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막 선생님들이 이런 거 따라 그리기 막 숙제 같은 거 냈거든요. 그런 숙제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도에서 여러분 딱 하나 이제 포커스를 갖다 잡아야 되는 거는 있죠. 한강을 바라보세요. 한강을. 삼국시대 지도에서는 포커스가 이 한강유역이에요. 한강유역. 한강유역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도는 백제가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백제 전성기, 백제가 잘 나갈 때요. 근초고왕 때 지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소 쌍둥까지 뻗어나가면서 저 일본까지 뻗어나가는 모습 보이죠. 이래서 이제 백제왕이 부자, 백제 근초왕이 부자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지도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한강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죠. 이 지도는 장수왕 때 지도일까요? 아니면 광개토대왕 때 지도일까요? 누구 왕 때 지도일 것 같아요?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역사라든지 어떤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투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으면 맞으니까 기억이 잘 될 거고 틀리다면 있지 않습니까? 그 올바른 걸 깨닫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 기억에 남게 됩니다. 이거는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장수왕 때 지도예요. 왜냐하면 한강 이남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광개토대왕 때는 한강 이북 한 이 일대까지만 장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장수왕 때는 한강 이남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는 모습 보여주죠. 요 라인이 중령 일대예요. 중령 일대.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는 이제 신라가 한강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진흥왕 때 지도예요. 그리고 고구려 일부 땅까지 빼앗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진흥왕 때 6세기 신라 전성기 때 요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라는 수도가 하나인데 백제랑 고구려는 수도가 이제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진짜로 수도가 3개예요. 졸본에서 공국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누구야? 그러니까 그 동명왕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인 그 유리왕이 있죠. 국내성으로 천도를 갖다 하게 돼요. 요게 이제 고구려 초기에 제대로 된 수도예요. 졸본은 제대로 된 수도가 아니에요. 요거 이제 중심지가 오녀산성인데 오녀산성의 별명이 뭐냐면 오지산성이에요. 오지산성. 저 정말 험한 산골 있지 않습니까? 산골에 산성이 하나 있어요. 보통 산성이라고 하면 방어하기 위한 방어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고구려 초기 도적대 시절 얘기고요. 제대로 고구려가 나라구실을 갖춘 후에 고구려의 진짜 수도는 요 국내성이에요. 국내성. 그리고 이제 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전도하는 게 그 유명한 장수왕의 남하정책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평양성 유명한데 외울 필요 없어요. 평양이니까 평양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본의 오녀산성, 별명 오지산성, 그리고 이제 국내성, 그리고 이 일대가 지안현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학원 이름이랑 비슷하죠.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지안,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지반현이라고 불리는 일대입니다. 그게 이제 국내성에서 장수왕 때 평양으로 전도했다. 요 정도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도 수도가 3개예요. 익산은 공식적인 수도가 아니라 천도를 시도했던 곳이고 진짜 수도는 이제 초기에 한성, 위례성, 한강 일대, 그 다음에 이제 웅진, 지금의 공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비부여예요. 백제는 수도를 중심으로 문제가 꽤 자주 구성되기 때문에 꽤 잘 정리를 갖다 해두셔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있죠. 요 시대 때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건을 주면서 이게 어디 수도가 있을 때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저도 되게 어려워했어요. 초반에. 근데 이게 엄청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딱 하나만 확실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덤왕 무령왕 기억나시죠? 무덤왕 무령왕. 자, 여기서 이제 신라 전성기 때 있지 않습니까? 신라 전성기 때 지중왕 때 공존했던 백제왕, 무덤왕, 무령왕 기억나시죠? 무령왕만이 웅진이랑 관련돼 있어요. 웅진.
그러니까 무령왕 이후면 무조건 사비시대 왕이고 무령왕 이전이면 무조건 위례성 한성시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무령왕만 웅진이랑 연결돼 있다. 확실히 기억하시고 무령왕 이후의 왕이다. 아, 그거는 사비시대다. 무령왕 이전의 왕이다. 자, 한성 위례성 시대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 가면 어떤 역사적 유물이 어느 수도에 있냐 이것도 물어보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우리 배경 지식이 좀 더 쌓여야지 다룰 수가 있어요. 지금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구별하는 또 쉬운 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백제 수도가 3개고 이거를 갖다 어떤 역사적 사건이랑 연결할 줄만 아시면 여러분이 잘 지금 단계에서 잘 정리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라에서 삼국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제와 고구려가 역사가 거의 한 700년 정도 되는 국가예요. 이런 나라들이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독립운동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한테 나라 망하고 나서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독립운동했죠. 그거랑 비슷한 활동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운동이에요.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 이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시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백제가 먼저 무열왕 때 멸망하니까 백제가 먼저 부흥운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 때 고구려 멸망하고 나면 고구려가 또 부흥운동을 한다. 순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흥운동들의 특징이 있어요. 백제 부흥운동의 색깔과 고구려 부흥운동의 큰 색깔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부터 먼저 잡으세요. 백제 부흥운동은 있죠. 신라가 아주 작은 밟는 모습을 보여줘요.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준해가 백제를 점령했는데 백제 부흥운동을 하니까 작은 밟아요. 근데 나중에 고구려 부흥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라가 좀 특이하게 있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주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줘요. 왜 이런 엽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냐면 있죠. 고구려 망하고 나면은 한반도 내에 당과 신라만 남거든요. 당과 신라가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인들은 있죠. 고구려인들을 부추겨서 당과 싸우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을 신라는 지원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흐름의 차이, 시기의 차이는 잡았고 있죠. 그 다음에 결국 즐거운 암기의 시간이에요. 암기의 시간. 암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공부를 되게 못 해본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좋은 환경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성장을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이제 한글을 깨우친 게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글씨를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까지. 제가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학년 때 2학기 때쯤 전학을 갔거든요. 전학을 갔는데 글을 못 읽어서 애들한테 이제 놀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구구단도 못 읽고 그 글씨도 못 읽고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대로 이제 학습 과정을 못 발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가서 글씨를 깨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보 소리는 안 들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만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저 바닥으로 떨어진 게 원래 이제 부산이 고향이에요. 부산이 고향인데 제가 이제 진주라는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쯤 이사를 갔어요. 근데 부산이라는 도시가 좀 전반적인 애들이 이제 학습 수준, 학력 수준이 좀 낮고 진주라는 도시는 경남에서 교육도시로 되게 유명한 도시예요. 교육도시로. 그래가지고 이제 진주로 딱 전학을 갔는데 2학년 때 가보니까 애들이 이미 2학년 때, 3학년 때 공부할 과정까지 다 공부를 갖다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진주는 특징이 연합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이미 한번 시험 관문을 갖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그 반에서 한 4분의 1 있죠. 4명 중에 1명 정도 실력이 돼야지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갈 수 있고 여기에 이 실력이 안 되면 저 시외 2차 인문계로 빠지든지 아니면 공고나 상고 이런 데로 이제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전학을 갔는데 시험을 쳤는데 그 반에서 거의 한 40명, 50명 되는 데서 등수가 한 35등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이제 베이스 깔았던 거죠. 가지고 이제 전학 갔을 때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야 인문계 고등학교는 힘들겠는데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 깔아주다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좀 이제 무섭다 두렵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당시만 해도 우리 집이 좀 보수적인 분위기고 진주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로 갖다 들어가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하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니까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근데 공부를 안 하다가 이렇게 처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작정 열심히 했어요. 무작정. 그냥 저한테 시간이 주어지고 저한테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 시간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냥 공부를 하는 방법도 모르고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무작정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공부의 첫 단추는 그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작정 열심히. 그것만 해도 4분의 1 안에는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이라도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4명 중에 1명 정도 수준 안에는 들 수 있어요. 4명 중에 1명. 그러면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이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를 지키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쟁률이 한 100대 1 이 정도가 되는데 허수가 많아요. 90% 정도 허수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처음 모든 과목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일정 수준까지 숙련도를 높인 학생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10명 중에 1명이 이제 실질 경쟁률은 거의 한 10대 1 이 정도 혹은 좀 이제 지역이 좀 만만한 지역 이런 경우는 한 5대 1 정도 요 정도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이 열심히만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몰라도 열심히만 하게 되면 적어도 이제 한 뭐 4명 중에 1명, 10명 중에 한 2명, 3명 요 정도 수준에는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합격권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가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갖다 이제 체계적으로 잘 잡아야 되겠죠. 체계적으로 잘 잡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구별을 해가지고 있죠. 중요한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요 정도 단계까지만 해도 10명 중에 1명 있죠. 안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시험에 공무원 시험도 꽤 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시험이고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려면 일단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열심히. 그것만 해도 이제 한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안에 들 수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심을 갖다 올바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갖다 투입하게 되면 공무원 시험은 거의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제가 이제 7급 시험 칠 때 경쟁률이 187대 1이에요.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공무원 시험 시작하면서 되게 겁을 먹었어요. 과연 2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9급도 당시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기본적으로 한 100대 90대 1, 80대 1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시작할 때는 정말 내가 좀 그 인문 과목에는 좀 약하고 이렇게 암기력도 좀 떨어지는데 100명 중에 1명, 200명 중에 1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생각을 했던 거는 야 이것들 진짜 공부 안 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왜 합격을 못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공무원 시험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열심히 하시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뭔가 방향이 보여요. 내가 이제 잘못하는 것과 잘못 공부하고 있는 부분과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부분 이런 방향들을 갖다 이제 조정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 가시면 있죠. 공무원 시험은 떨어지기가 힘든 시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 붕운동 공부하고 있는데 방향성 잘 잡았어요. 백제와 이제 고구려 구별해야 되고 선후관계 구별해야 됩니다. 백제 먼저 고구려 다음 그리고 이제 백제는 신라가 차근차근 밟았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있죠. 신라가 고구려 붕운동을 지원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이 이제 필요한 단계에 오라니까 뭐를 암기를 해야 되냐면 있지 않습니까? 요 붕운동의 주요 인물들을 먼저 암기를 해야 돼요. 요 주요 인물들 이름이 나오면 이게 백제 붕운동 했던 사람이다. 요걸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백제는 붕운동의 주인공의 왕자 부여풍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원래 이제 백제 왕자 중에 백의자왕이 삼천궁녀 의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아들을 엄청 많이 낳았어요. 한 30몇 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남아나는 거야. 그 아들 남아나는 애들 중에 하나를 갖다 일본에 보내놨는데 대부분 왕자들은 전부 다 이제 당나라에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 있었던 요 부여풍이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있죠. 백제 붕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부여풍 이름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 복신노침이란 인물 그리고 흑지상지 이런 인물이 백제 붕운동의 주역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1단계예요. 얘들이 이제 백제 붕운동의 주역이다. 그 다음에 뭐를 암기해야 되냐면 지역이랑 연결해야 돼요. 주류성, 복신, 노침, 임존성, 흑지상지 이거를 크로스해서 고난도 문제에서는 오답을 갖다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임존성에서 복신, 노침이 활동하였다. 이렇게 오답을 갖다 만들어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걸 갖다 암기하는 팁을 갖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흑인, 시커먼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흑인하면 뭔가 좀 예의 바르고 이런 느낌보다는 자유분방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자유로운 영혼. 이 자유로운 영혼에 흑인이 있지 않습니까? 복도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주류, 술을 마시더라.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흑인이, 자유분방한 흑인이 있죠. 복도에서 술을 마시더라. 주류를 마시더라. 해서 이제 흑지상지는 임존성, 복신도침은 주류성 연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백강전투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백제가 일본이랑 되게 친했다고 했죠. 부여풍 일본에 친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제가 멸망하고 나면 일본 왕이 있지 않습니까? 백제 부흥을 위해서 일본 전 국력을 한번 쏟아붓는 전투가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백강전투예요. 백강전투. 사비로 들어오는 이제 강이 있어요. 그 강 일대에서 당군과 신라군과 한번 일본군이 크게 한번 전쟁을 갖다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 맥락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고연무, 건모자, 그 다음에 안승, 요 3인방 이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또 어디서 활동했냐? 요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연무는 있죠. 오걸성, 그리고 건모자는 한성, 그리고 이제 안승이라는 인물이 제일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금마저 일대가 어디냐면은 다 익산이요. 백제의 수도가 될 뻔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남쪽 땅이에요. 그 남쪽 땅에서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고구려 왕족 고안승이가 있죠.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마저에서. 이 보덕국이 안승의 존재가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있죠. 고구려의 부흥운동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 신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 익산 일대는 신라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일대거든요. 근데 그 일대에서 고구려가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단 말은 신라가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신라가 고구려 왕족 하나를 갖다 볼모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 부하들 보고 시켜가지고 누구랑 싸워라? 파이팅 당나라랑 싸워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해는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암기의 시간.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오골성, 고영무, 한성, 권모작, 보덕국, 안성. 여러분 여기서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번 공부해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그것만 공부해도 이제 국사에 대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는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능검 만점 받았다고 해도 공무원 시험 보면 고득점 나온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보면 걔들 한 절반 정도 이상 겨우 맞춰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능검이랑 공무원 시험은 같은 한국사 시험이니까 같은 한국사 시험이지만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한능검은 실제로 마음먹고 하면 3일, 4일만 열심히 하면은 자격증 받을 수 있어요. 3급에서 한 2급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은 절대 안 되죠. 그렇게 적어도 한두 달은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한능검 자격증 뭐 3급, 2급, 1급 고급 시험에 이제 그 보고 자격증을 받았다고 친구들이 이제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5959 아주 귀엽다는 거죠. 한능검을 보았니 아주 이제 하찮은 듯이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능검이랑 공무원 시험 한국사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포인트만 나와요. 한능검은. 거기다 또 한능검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맞추라고 문제를 내요.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 시험은 너네가 이 지식을 알아도 헷갈리는 포인트를 내가지고 학생들을 함정을 파서 틀리라고 내요. 예를 들어서 고국 원항, 고국 천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근데 한능검은 그냥 알면 너네 맞추고 자격증 받아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구성이 돼요. 같은 한국사지만 아예 그 시험의 성격 자체가 달라가지고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일정 수준 된 다음에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이제 문제 친절하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연결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리적 위치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뭐 애울 필요는 없어요. 오고 한검 보안리 있죠. 보안리가 이게 지리적 위치까지 담고 있어요. 제일 위쪽 중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남쪽, 그 다음에 이제 흑인이 복도에서 주류를 마시더라. 이것도 이제 지리적 위치까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메소성 전투랑 기벌포 전투는 우리 이제 곧 배울 내용이에요. 문제 풀고 나당 전쟁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봐.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한성에서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건모잠이 고구려를 다시 세우고자 했다. 한성과 건모잠의 매칭을 갖다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검, 5959 한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니은은 가, 복신과 도침을 지금 한성이랑 연결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고구려 붕운동인데 요거는 이제 백제니까 복도에서는 뭐를 했다? 복도에서 주류 마셨죠. 그래가지고 주류성이 돼야죠. 그 다음에 또 나버, 나는 임존성이죠. 임존성에서는 흑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요 복도에서 주류를 마셨다.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안성은 요 보독국, 금마저가 보독국 익산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틀리고. 그래서 이제 기읍과 디귿이 맞고 두 개는 틀린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조금 고급 문제예요, 요거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백제와 고구려의 붕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특히 이제 그 백제 멸망할 때 멸망하고 고구려가 살아 있을 때는 신라와 당이 못 싸워요. 왜? 고구려라는 강적을 갖다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구려 멸망하고 나면은 이제 고구려 붕운동과 같이 나당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라는 이 나당 전쟁에 고구려 붕운동을 갖다 써먹었던 거죠. 자, 이 당가의 전쟁이 이제 왜 시작되는가? 원인부터 판단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당나라 탓으로 돌립니다. 당이 너무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대해서. 원래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문서로 남아있지 않는데 구두상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먹고 있죠. 백제 땅은 신라가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당나라가 있잖아. 보면 있죠. 백제라든지 신라 땅까지 욕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백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웅진에다가 진해행정구역, 도독부 뭐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도독부, 도부 구별한다고 막 에너지를 쏘는 학생은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진해행정구역을 설치했던 거예요. 백제 멸망하면 웅진, 도독부. 그 다음에 웅진, 도독부 설치한 바로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신라에까지 욕심을 내요. 계림이 바로 신라의 수도인 있지 않습니까? 경주를 얘기해요. 계림. 그래가지고 신라 금성에 계림도독부 이런 것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참습니다. 왜 참느냐면 지금 고구려가 있어요. 고구려를 상대하려면 당나라 힘이 필요한 거예요. 신라 꾹꾹 참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있지 않습니까?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있죠. 당나라가 안동도부란 걸 설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고구려까지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라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판 뒤집어 버리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당 전쟁이에요. 이 나당 전쟁에서 이제 신라는 일단 신라가랑 가까운 있죠. 백제 주역부터 먼저 되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당 전쟁을 마무리 짓는 두 개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일명 매기 전투예요. 매기 전투. 매소송 전투와 기벌포 전투. 당나라 장군이 이렇게 생겼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당나라 매기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매기를 물리치는 있죠. 전투에서 매기 전투. 자, 육지에서 먼저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대군을 갖다 격파한 모습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육지에서 당군이 밀리니까 있죠. 바다로 당군이 지원병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지원병을 갖다가 바다에서 기벌포에서 또 물리치는 전투. 그게 이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요 두 개의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신라가 당나라를 갖다 축출하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 기벌포 전투의 주인공이 뭐 서림귀라고 당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근데 뭐 자주 출제되진 않고 일단은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가 나당 전쟁을 완성하는 우리가 신라가 당나라를 갖다 축출하는 전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삼국통일과 나당전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은 한반도에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그리고 이제 안동도부를 설치하였다. 맞죠? 당나라가 이제 웅진, 그리고 계림, 안동도부 순서대로 적어놨네.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승리를 통해 당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성하였다. 맞죠? 매기 전투가 당나라 몰아내는 전투. 그 다음에 신라는 당을 몰아내기 위해서 고구려의 붕운동을 지원하였다. 역시 맞는 거고요. 이걸 오답으로 자르면 백제의 붕운동을 지원하였다. 그럼 오답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백제 복신과 도침은 신라와 함께 당에 저항하였다. 여기서 전형적인 오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백제는 붕운동에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구려는 붕운동에 많은 도움을 갖다 주었다. 그래서 이제 신라 귀족, 백제 귀족들이 그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백제 귀족보다도 고구려 귀족들이 신라의 지배층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왜? 붕운동에서 그 역할을 갖다 많이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또 삼국시대 때 다뤄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가야예요. 가야. 가야는 삼국과 공존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가야를 빼버리고 우리 이제 삼국시대에 이렇게 부르죠. 이유가 뭐냐면 있죠. 가야는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중앙주권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죠. 연맹 왕국 단계에서 신라에 흡수돼 버렸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수준이 좀 낮다 해가지고 이제 삼국에 안 끼워주고 있죠. 삼국시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육가야가 있는데 육가 다 외우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가야는 가야의 전기 중심지와 후기 중심지만 여러분 확실히 구별해 주십시오. 자, 금강가야, 요게 이제 가야의 전기 중심지요. 해안가, 김해를 갖다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중심지가 대가예요. 대가야는 내륙의 이제 고령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가야는 그냥 한번 구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가야와 관련된 우리가 있죠. 지금까지 배운 역사들을 쫙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역사를 배우면서 가야의 역사를 은근 우리가 조금씩 이제 확인을 갖다 했어요. 그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만중 변환이 있죠. 변환이 철의 해상무역이 발달하였다 배웠습니다. 이 변환이 가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 때 있죠. 광개토대왕이 뇌물 받고 신라의 왜구를 토벌해줬다고 했어요. 그 왜구 토벌하면서 왜구들이 금강가야로 튀게 되고 금강가야까지 쓸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기 가야의 중심지가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왕 때 있죠. 가야가 새로운 기회를 갖다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장수왕이 적극적으로 남하 정책을 갖다 펼치다 보니까 백제와 신라는 있죠. 둘이 손잡고 장수왕 맞기 정신없는 거예요. 요때 후방을 신경을 못 쓰는 거야.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륙에 자리 잡고 있던 가야가 대가야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맞이하게 되면서 소백산맥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여러분 소백산맥이 어딘지 모르는 한국 사람도 많죠. 제가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국사가 이제 종합인문학이기 때문에 좀 인문적 지식들이 좀 필요해요. 지리학과 관련된 지식도 좀 필요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러니까 세계사 지식도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하고 뭐 되게 다양한 지식들이 한 번씩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과학적 지식들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자, 태백산맥 들어보셨죠? 태백산맥.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한반도의 척추 같은 산맥이 태백산맥이에요. 북한서부터 이렇게 쭉 동해안 일대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백산맥 일대에서 이렇게 빠지는 산맥이 하나 있어요. 경상도를 갖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산맥. 그게 소백산맥이에요. 소백산맥. 소백산맥까지는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그러니까 이제 요 고령의 대가가 있죠. 요 그 소백산맥 일대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전라도 일대까지도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이 시기 때. 그 다음에 이제 법통왕. 법통왕 때 우리 법대 불금 하면서 배웠죠. 그 중에 이제 대자가 대가야와 결혼 동맹이고 그 다음에 금자가 금강가야를 흡수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이제 대가야까지도 줄 잘 붙어가지고 진흥왕한테 저항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있죠. 삼국의 기본 역사 속에서 가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와 관련해서 가장 빈출되는 포인트 잘 잡으세요. 대가야와 그러니까 전기가야의 중심지인 금강가야와 후기가야의 중심지인 대가야를 구별하는 게 가야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가야를 갖다 뭐 신라랑 구별하는 문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고구려랑 구별하는 문제 거의 나온 적 없어. 그러니까 백제랑 구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야는 대가야와 금강가야를 구별하는 거예요. 초기가야의 중심지와 후기가야의 중심지를 구별하는 형태로 대표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먼저 이제 가야의 초기가야의 중심지 있죠. 지도로 보면 자 부산 옆에 붙어 있는 요 김해 있거든요. 김해. 요 김해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강가야와 관련된 키워드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강가야는 가야의 초기 중심지고요. 이 금강가야를 건국한 인물이 여러분 김수로왕 들어본 적 있죠? 영화배우 김수로 있지 않습니까? 요 김수로왕의 이름을 갖다 딴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로왕. 이 김수로왕이 가야를 금강가야를 갖다 건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가야 건국설화에 보면 얘들도 보면 알 까고 나왔어요. 삼국도 온조 빼고는 전부 알 까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금강가야 건국설화의 특징이 뭐냐면 알이 6개나 나요. 알이 6개. 왜? 육가야 연맹이니까 그 알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알을 까고 나온 게 김수로왕입니다. 김수로왕. 그 다음에 이제 김수로왕의 별칭이 있어요. 별명. 뇌질청예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내질주일이라는 있죠. 대가야를 건국했던 인물의 별칭이랑 구별해야 되는데 암기 팁이 있어요. 일단은 좀 익숙하게 봐주시면 돼요. 내질청예, 김수로왕.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김수로왕이 건국한 금강가야가 있죠. 김해 일대에 자리 잡고 있고 김해 일대 금강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대성동고분, 가장 대표적이에요. 대성동고분. 그 다음에 이제 봉황동 유적, 요 두 개가 대표적인데 대성동고분이 더 유명합니다. 제가 또 김해에서 이제 김해교통공단과에서 한 1년 넘게 이제 일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지역이에요. 김해 가면은 실제로 이제 유적지가 되게 많아요.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이제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지나치면서 아니 이 좋은 이 비싼 땅에 왜 이렇게 고분이 많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금강가야 유적지였던 거예요. 2번 김수로왕과 허왕후. 수로왕의 부인이 좀 되게 특이한 인물이에요. 허왕후라고. 허왕후가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배 타고 온 외국 여자예요. 당시는 불교가 유행하던 사회니까 부처님의 나라 인도 있죠. 인도가 조금 신성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왕후가 인도에서 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 아마 인도에서 오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인도까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이런 그 여자였던 거예요. 아마 이제 동아시아에서 왔을 확률이 높아요. 허왕후. 해외에서 배 타고 온 김수로왕의 파트너 허왕후. 그리고 이제 구지봉은 있죠. 국어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구지가 구지봉 이런 키워드를 아실 건데 모르시면 지금 얘기 들으시면 돼요. 구지봉이 뭐냐면 구지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육가야에 있지 않습니까? 촌장,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지도자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구지봉이라는 봉우리에서 노래를 갖다 불렀던 거예요. 노래를 부르니까 하늘에서 이제 그러니까 6개 이제 알이 뚱 떨어진 거예요. 그 알을 까고 나온 인물이 김수로왕 등 육가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노래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국사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어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어버리리라. 좀 살벌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갖다 우리 지도자를 주십시오 하는 노래예요. 구지가. 그래서 이제 난생설화 6개 알을 까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라는 엄청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가락국기라는 내용, 가락국이 바로 가야예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가락국이 가야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뉘앙스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립된 금강가야 초기가야의 중심지가 있죠. 남랑외와 철을 매개로 교류하면서 발전하였다 하는 거 이미 우리 변환일대 공부하면서 배웠던 지식이 지금 가야로 연결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 후기가야의 중심지예요. 요 그 김해에 비해서 좀 내륙 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요 대가야를 건국한 인물이 내질청의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이진아시왕, 이씨로 기억을 또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수로왕은 엄청 유명한데 이진아시왕 내질주일은 들어본 분이 국사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면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가야의 중심지가 고령이요. 내륙의 고령. 그리고 이제 이 고령에 있는 대가야의 대표적인 고분이 있죠. 지산동 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산동 고분. 대개 빈출되는 아주 유명한 고분이에요. 이 그 지산동 고분에 있지 않습니까? 좀 특이한 흔적들이 나왔어요. 특이한 흔적. 다른 그 금강가에서는 볼 수 없는 흔적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순장. 따라 죽을 순장. 그 다음에 또 가야 금동간. 가야는 있죠. 철과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토기, 그릇, 철관. 근데 그 금속 공예술은 가야가 엄청 저질이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속 공예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속도 얘들이 다룰 수 있는가 했는데 가야에서 있죠. 지산동 부분에서 가야 금동관이 등장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사진 나오죠. 가야 금동관, 정말 못 만든 금동관. 얘 별명이 애기 금동관이에요. 되게 유치하게 못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야가 이제 그 금속 공예 기술이 신라라든지 백제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옆에 보면 이제 머리에 쓰는 왕관들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 수준으로 갖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야도 못 만들긴 했지만 금속 공예술이 있었음을 갖다 보여주는 가야 금동관. 요게 지산동 고분에서 발견이 됐어요. 아주 유명한 고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후반 발전, 이거는 이미 배웠어요. 장수왕 때,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얘들이 이제 어부지리를 갖다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백산맥 일대까지, 서쪽까지, 그러니까 호남, 충청도 일대까지도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6세기 때 법흥왕 때 결혼 동맹을 맺고 6세기 신라 진흥왕에게 이사부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수모를 갖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가야 역사 끝나는 겁니다. 자, 이 대가야와 금강가야를 갖다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구별하는 암기 팁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 이주일 씨 아십니까? 돌아가신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 엄청 전설적인 코미디언이 있어요. 당대 엄청 이제 못생긴 걸로 유명한 코미디언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국회의원까지 했던 엄청 전설적인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주일 씨라고. 이 이주일 씨가 못생긴 걸로 유명한데 못생기면서도 되게 매력 있는 코미디언인데 그 외모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 이주일 씨 돌아가셨어요. 이주일 씨의 외모상 특징이 뭐냐면 대머리예요. 대머리지. 이게 암기 팁이에요. 대머리지. 자,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이제 대자예요. 대자는 대가야를 뜻하는 거예요. 대가야.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드로 있죠. 사이드로 두 개의 글자는 대가야와 관련된 지리적 지식 그리고 유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야가 고령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에 지산동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일은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주일은 대가야와 관련된 건국한 인물의 이름과 관련된 키워드가 담겨 있어요. 이진아 시왕, 이씨, 그리고 내질주일, 주일이 해가지고 이제 대가야와 관련된 건국한 사람의 이름을 구별하는 팁, 그리고 이제 지역적 키워드가 요 고 이주일은 대머리지 요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금강가야 있죠. 금강가야와 관련된 지식들을 갖다 구별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질 청예, 그리고 이제 김씨, 김수로왕 아니다. 요거는 이제 초기가야인 뭐 금강가야와 관련된 키워드다. 그리고 김해, 고령 구별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지산동 구분, 대성동 구분, 봉황동 구분 구별하시고 이렇게 할 줄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돼요. 김해시청 앞에 보면 이거 엄청 크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엄청 큰 건 아니구나. 한 1m, 2m 정도 크기로 만들어 놓고 출근할 때마다 보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토기라든지 철기 기술이 가야에 상당히 발전했어요. 요거는 이제 뭐 금강가야도 발전했고 대가야도 발전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야금동가, 요거는 이제 지산동 부분에서 발견된 후기가야 중심지에서 발견된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백제와 신라의 머리 장식인데 가야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발전했죠.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비교해 주시면 돼요. 관련된 문제. 가나 국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봉황동 부분이니까 지금 뭐야 그러니까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가야의 중심지인 있죠. 금강가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기금동관 나왔죠. 요거는 이제 후기가야의 중심지인 대가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야와 금강가야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강가야는 있죠. 후기가야 연명을 주도하였다. 아니죠. 그러니까 전기가야의 연명을 주도하였어요. 그 다음에 박석김, 삼성의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건 신라 얘기죠. 무조건 틀렸죠. 이런 선지는 잘 안 나와. 어쩌다 한 번씩 거저먹으라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가야와 금강가야를 경쟁시켜서 선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정복되었다. 자, 후기가의 중심지인 대가야가 진흥왕에 의해 정복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정긴가야 중심지는 법흥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후기가의 중심지는 진흥왕에 의해서. 법흥왕이 먼저고 진흥왕이 다음이니까 정긴가의 중심지는 법흥왕에 의해서, 후기가의 중심지는 진흥왕에 의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이 정답이네, 3번. 그 다음에 4번. 자, 후기가의 중심지인 대가야는 있죠. 고구려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고구려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된 것은 금강가야입니다. 금강가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와 우리 삼국과 관련된 짜투리 얘기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들어갈 부분은 어디냐면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통일신라, 통일 이후의 신라의 역사를 갖다 정리할 거예요. 통일 이후의 신라의 역사를 갖다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판을 갖다 먼저 깔도록 하죠. 신라 역사가 삼국시대 700년 그리고 플러스 나중에 통일 이후에 한 300년 정도에서 거의 1000년 정도 역사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긴 역사예요. 고려, 조선이 대략 500년 정도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긴 역사 신라가 이제 지탱되는 거예요. 이 신라의 1000년 역사를 갖다 이제 마디를 나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라의 역사를 갖다 시기를 구별하는 방법이 고려 때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삼국사기라는 책을 쓰게 돼요.
흘려듣지 말고 조금 익숙해지세요. 이 책 엄청 유명한 책입니다. 이 삼국사기라는 책에서 있지 않습니까? 신라 역사를 세 개의 마디로 나눠놨어요. 상대와 중대와 하대. 자, 이 상대와 중대 하대를 갖다 구별하는 기준은 뭐였냐면 왕족들의 피의 색깔이에요. 피의 색깔. 왕족들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 중심으로 해서 상대와 중대 하대를 나눈 거예요. 상대는 성스러운이 있죠. 뼈다귀엔 성골들. 그 신라 건국 이후에 갑자기 여왕들이 등장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진덕 여왕까지가 이 성골식이에요. 요게 상대예요. 상대. 그 다음에 이제 중대는 있죠. 선동여왕 죽고 나서 무열왕이 진골 중에 최초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무열왕의 직계후손들 있죠. 직계후손들이 왕위에 있을 때가 중대예요. 그 다음에 신라 하대는 있죠. 왕권이 약해지는 과정에서 무열왕의 직계후손이 살해당하게 돼요. 살해당하고 있죠. 무열왕의 직계가 아닌 다른 계열의 진골들이 왕위를 장악하고 있을 때요. 내무랑 반계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내무랑 반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열왕 직계가 아닌 다른 계열의 진골이 왕위를 장악했을 때요. 그리고 이제 이 다른 계열의 진골들이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골들끼리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있죠. 왕이 수시로 바뀌면서 신라가 무너져 가던 시기. 그게 하대예요. 자, 우리가 상대, 중대, 하대를 갖다 지금 구별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왕의 피의 색깔을 중심으로 정석으로 제가 구별을 해드렸어요. 근데 정석 구별도 중요하지만 색깔이 중요해요. 색깔이 중요해요. 색깔. 캐릭터, 뉘앙스를 갖다 잡으셔야 되는데 상대의 색깔은 대략 삼국시대랑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대는 있죠. 삼국이 통일될 무렵, 삼국 통일의 주역인 무열왕, 문무왕, 요 통일 무렵부터 해서 통일 이후에 신라가 되게 안정되고 잘 나갔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문, 신라는 세 명의 할아버지, 아들, 아들, 손자, 똘똘한 왕들이 연달아 등장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삼국을 통일시켰던 거예요.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신라가 되게 안정되었던 시기를 중대. 그 다음에 하대는 있죠. 이제 이상한 애들이 왕위에 올라가면서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신라가 무너져가던 시기. 그게 이제 하대. 이렇게 캐릭터를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신라를 구별하는, 시기를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삼국유사에 뭐 상고중고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라의 시기 구별은 상대, 중대, 하대로 구별하는 게 기본 구별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시대 있죠. 우리 기타, 삼국과 관련된 기타 지식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통일신라의 얘기, 통일신라의 이제 중대와 그리고 통일신라의 하대와 관련된 얘기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